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시중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주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당 안팎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퇴진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버티고 있지만 오늘 열리는 자민당 의원 간담회가 총리 거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위기, 우리나라도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마가처럼 일본인 최우선을 내세운 극우 참정당이 급부상한 상황에서 우익 성향의 강한 인물이 새 총리가 된다면 한일 관계가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이시바 총리 퇴진론과 자민당 안팎의 움직임,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프랑스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정부가 법정 공휴일 가운데 이틀을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국가 부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데 노동계는 물론이고 기업에서조차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28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 조치 종료를 나흘 앞두고 이뤄졌는데요. 미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EU산 제품에 일본처럼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대신 거액의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약속받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관세 유예 시한을 3개월 더 연장할 거란 내용이 나올 거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28일부터 스웨덴에서 3차 고위급 무역 회담을 열어 초고율 관세 인하 기간 연장을 포함한 주요 쟁점 사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초고율 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되는 추가 90일간 양국이 상호 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도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지 않기로 합의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9월에 총선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시리아 과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인데요. 시리아 정부는 최근 선거법을 개정해 의석수를 150석에서 210석으로 늘렸습니다. 이 중 3분의 1은 알샤라 임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데요. 알샤라 대통령은 분열과 종파주의를 주장하거나 이들을 지지하는 자들은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고, 알 아마드 선거위원장은 국제사회 여러 기구가 총선을 참관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서남부에서 여객 열차가 탈선해 최소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후 6시 10분쯤 뮌헨에서 서쪽으로 약 158km 떨어진 리들링겐 숲 지역에서 지역 고속열차가 탈선했는데요. 사고 열차엔 약 100명이 탑승해 있었고 최소 2량의 객차가 탈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선로가 유실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대형마트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져 11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6일 오후 미시간주 트래버스 시티의 월마트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꺼내 고객들과 마트 직원 등 11명을 공격했는데요. 27일까지 4명이 중상, 7명은 양호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마트 주차장에서 체포됐는데요. 당국은 이 남성을 테러 및 살인 의도에 의한 폭행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휴가 간 신성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 세계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자, 이번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현상 유지.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27일에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과 최종 관세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포함한 유럽연합산 수입품 대부분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30%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회담에서 그 숫자가 절반인 15%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요 불확실한 시기에 대서양 양쪽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최대 규모의 합의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내놨는데 하지만 이 15%를 두고요. EU가 네. 현상 유지라는 성적표를 겨우 받아낸 격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현재도 EU산 제품의 평균 4.8%의 기존 관세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새로 부과한 기본 관세 10%가 더해져서 다 더하면 결국 15% 정도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이유는 당초 기본 관세 10%도 불법적이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협상이 본격화된 뒤에는 아예 FTA 수준으로 상호 무관세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까지 내놨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15%가 그렇죠. 된 거잖아요. 22일에 미국과 일본이 무역 합의를 이뤘는데 그때 관세율이 일본이 15%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U가 좀 입장을 바꿔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전면 무관세는 이뤄내지 못하고 항공기, 반도체 장비, 핵심 원자재, 일명 전략적 품목 일부에 대해서만 상호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동의를 받아내는데 그쳤습니다. 사실 EU가요,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율이 발표된 이후에 가장 먼저 보복 조치를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회원국 간에 좀 의견이 달랐고 네. 이러다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 협상 진행 과정에서 여러 번이나 계획을 수정하고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EU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강력한 패를 갖고 있었음에도 협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자초했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외에도 EU가 미국에 또 선물도 안겼습니다. 15% 관세를 부과받는 조건으로 총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그런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요. 에너지 7,500억 달러를 구매하고 미국에 6천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고 대규모 군사 장비도 구매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줬습니다. 다만 세부 사항에서 좀 의견 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의 품목은 15%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아니다. 모든 품목에 15%가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일정 수출 물량에는 기존의 그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된 그 50%의 관세율에서 15%로 관세가 인하되는 쿼터제가 일부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미국이 이제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데 EU는 15%로 제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한편 미국이 일본에 이어 이제 EU와도 15%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15%가 사실상 대미 합의의 하한선이자 뉴 노멀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네요. 있는데요. 네. 네. 현재 미국이 기본 관세 10%만 적용하는 국가는 미국이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영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가운데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요. 또 2주 뒤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이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그래서 대만과 다른 곳에서 많은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무역 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를 비롯한 적절한 조처를 통해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상무부는 지금 반도체 외에도 의약품, 구리 등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가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반도체 관세가 발표되고 시행에 들어간다면 우리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이 아주 클 것으로 그러네요.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업계 지금 둘 다 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 돌아온 부메랑입니다. 네, 부메랑을 던졌는데 네. 상대방에게 공격을 가한 게 아니라 나에게 돌아왔군요. 돌아와서 네. 나에게 상처를 입힌 일이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26일에 제1야당 국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파면 투표가 실시됐는데 이게 다 부결됐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우리의 원내 대표격인 푸쿤치 국민당 원내 총소집인 그리고 왕홍웨이 국민당 입법원 서기장 등 국민당 소속의 의원 24명이 대상이었는데요. 개표 결과 모든 지역구에서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더 많아서 파면안이 다 부결됐습니다. 대만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 소환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최소 10% 이상의 동의 서명 조건이 충족되면 파면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 투표율이 선거구별로 40에서 60%까지 기록해서 역대 파면 투표 중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찬성표가 더 많은 지역구는 한 곳도 없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 파면 투표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가 주도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친미 또 반중 성향의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이 가세해서 중국에 대항하고 대만을 지키자 이런 반중 프레임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 숫자가 역대 가장 많은 파면 투표가 실시가 된 건데요. 왜 이런 일을 이 여당이 벌이게 됐냐면 작년 1월에 총통선거 입법위원 선거를 했는데 그때 이 민진당이 총통선거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야당의 다수 의석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민진당과 라이 총통이 이번 파면 투표를 여소야대 구도를 깨는 그러네요. 승부수로 예, 좀 예. 여겼거든요. 근데 지금 민심은 그 여당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더구나 이번 투표가 친미 반중 행보로 지지층 결집을 이어가고 있는 라이칭도 총통에 대한 재신임 성격이 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라이 총통의 정치적 입지가 더 흔들리게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친중 성향인 국민당의 정치적 입지에 탄력이 붙어서 앞으로 양안 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대만을 이끌 수 없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반중 기조를 전반적 전략으로 쓰는 데 대해서 대중적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게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진당이 국내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패배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이 총통이 내 정책 방향을 수정할 뜻이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강력하게 나오는군요. 예. 조금 트인 숨구멍. 이스라엘이 최근에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26일부터 공중에서 투하하는 방식으로 구호품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26일에 화물 운반대 7개 분량의 밀가루와 설탕, 통조림 등이 보급이 됐는데요. 이외에도 트럭 250대 이상 분량의 구호품을 국경 검문소에서 하약을 할 수 있게 이스라엘이 조치를 했고요. 식수 공급량도 하루에 2,000 세제곱미터에서 10배인 2만 세제곱미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이 27일부터 가자지구 3개 지역 일대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 동안 군사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식량난이 굉장히 극심해져서 지금 사상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예. 국제사회 비난이 커지니까 이걸 의식한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호품을 공중에서 투하하는 방식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예, 예. 이걸 통해서 전달한 식량의 양이 굉장히 적어서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호품에
민간인이 맞아서 사망을 하거나 다치는 아이고.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이건 공중투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데 굶주린 민간인을 오히려 죽일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가 3월에 하마스랑 휴전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더 강화가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가자지구 주민의 약 3분의 1은 최근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기아로 인한 이 팔레스타인 주민 사망자 수가 127명인데 이 중에 85명이 어린입니다. 특히 최근에 생후 5개월 여자아이가 숨지면서 이제 비판 여론이 높아졌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3kg이 넘었어요. 근데 네네. 사망했을 당시에는 2kg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 기아 위기가 있다라는 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하마스가 거짓으로 내세우는 캠페인에 불과하다라면서 지금 봉쇄 조치를 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어찌됐건 어린아이들이 비롯한 이런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직진하는 우정. 네, 러시아와 북한의 우정인데요. 네. 모스크바와 평양 직항 여객기 운항이 어제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양국의 수도를 오가는 하늘길이 다시 열린 건 1992년 11월 이후 약 33년 만인데요. 지금까지는 북한의 고려항공이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 노선을 주 3회 운항하는 게 양국 간의 유일한 직항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이제 모스크바와 평양 항공편이 월 1회 운항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줬는데요. 초기에는 러시아 노드윈드 항공이 월 1회로 시작을 했다가 수요가 안정되면 주 2회로 늘린다고 합니다. 네. 이 직항편은 최대 440석짜리 비행기로 운행이 되는데요. 비행시간이 총 8시간이고 항공권이 44,700루블 우리 돈으로 약 78만 원에 판매됐는데 이게 일단 조기 매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 원산을 잇는 여객기 직항 노선 개설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는 양국이 최근에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늘리고 있는 것과 관련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북한이 작년에 장거리 미사일, 포탄 같은 군사 장비 그리고 병력을 러시아에 지원을 했는데 지금 추가로 2만 5천에서 3만 명을 더 파견하는 것도 북한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부나 협력도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데 4월에는 먼저 북한과 러시아를 육로로 잇는 두만강 교량을 착공했고요. 지난달에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모스크바와 평양, 하바롭스크스키와 평양 직통 열차 운행이 5년 만에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도를 직항으로 잇는 그 하늘길 재개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경제, 물류 분야 전방위 협력 신호탄으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면서 네. 서방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는 또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눈이 번쩍 뜨일 네. 키워드입니다. 겨울보다 추운 여름? 네, 이게 네.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폭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미국 서부 해안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추운 여름이 이어지고 그래요?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기상청이요. 이 지역의 올해 6월에서 7월 1일 최고 기온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올여름 샌프란시스코 시내가 43년 만에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은 60년 만에 1일 최고 기온 평균치가 가장 낮았습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7월 평균 기온이요. 섭씨 15.2도였습니다. 세너제이의 평균 기온은 섭씨 19.7도밖에 안 됐는데요. 이게 여름 기온입니다. 추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동부 지역인 오클랜드에서 이달 들어서 기온이 섭씨 23.9도 이상 올라간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2월에 이 정도 기온이 3번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겨울에는 3번이나 23.9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여름인데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지금 여름이 겨울보다 정말 추운 게 그러네요.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기상학자들은 캘리포니아에 일반적으로 더운 날씨를 가져오는 계절성 고기압 시스템이 올해는 다소 다르게 배치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기온이 낮아졌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당분간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여름을 맞아서 찾아갔던 관광객들이요. 예상보다 추우니까 갑자기 부랴부랴 점퍼, 머플러를 너무 사고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있다고 네. 그래요.
자, 하지만 LA는 지금 LA에서도 지난 6월 중순 며칠간 섭씨 30도 넘는 더위가 반짝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더위가 또 찾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이 이렇게 끝나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다만 기상학자들은 아니다.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8월부터 다시 기온이 치솟을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북동부 지역에는 지금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거든요. 네. 뉴욕 일부 지역이 어제 최고 기온이 30도, 습도를 반영한 체감 열 지수가 38도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날씨랑 조금 연관된 키워드 같은데 비닐과는 최악의 궁합입니다. 네, 수박이 그렇답니다. 중국에서 한 여성이요 냉장 보관했던 수박을 섭취한 뒤에 식중독 증세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산시성 시안에 살던 30대 여성이었는데요. 21일에 냉장고에 남아있던 수박을 꺼내 먹은 뒤로 고열, 두통, 구토 증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과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 감염이 된 것으로 지금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 리스테리아균이 냉장 온도인 0도에서 4도에서도 생존을 합니다. 섭씨로요. 고기, 유제품,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소와 과일, 오염된 조리도구 등을 통해서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데 이게 뭐 초기에는 구토, 설사로 나타나긴 하지만 면역력이 약하시다면 뇌수막염이나 폐혈증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냉장실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은 수분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세균 번식에 더 취약한 과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잘라서 그 나머지를 비닐로 그럼요. 싸서 랩으로 싸서 냉장 싸야죠. 네, 보관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전문가들은 이게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깨끗한 환경에서 수박을 랩에 감싸서 4도씨에서 보관을 해왔더니 네. 절단면의 세균수가 3,000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껍질 표면에 세균이 남아있는데 이게 옮겨가서 증식을 했다라는 건데요. 반면에 이제 한 입 크기로 다 잘라서 밀폐 용기에 보관을 하면 세균 증식 수준은 초기 대비 3.5배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랩 포장 방식보다 훨씬 더 이게 더 좀 안전하다라는 건데요. 수박을 자른 뒤에는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지 말고 바로 냉장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수박이 필수인데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네. 예. 공감과 관찰 사이. 네, 공감과 위로를 건네는 네. AI 챗봇이 요즘 10대들에게 큰 인기를 그래요? 끌고 있는데요. 네. 자녀들이 챗봇을 사용할 때 부모님들이 공감을 해주면서 관찰도 해봐야 된다고 공감까지. 왜냐하면 AI는 무조건적으로 공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AI랑 대화를 하면 즐거운데 실제 친구들과 만나면 이런 위로를 얻을 수 없으니까 점점 사회적으로 분리가 될 수 이게 있거든요. 너무 심각한 문제 네. 같은데요. 또 부모들이 네. 또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이러면 또 그러니까요. 부모들과 멀어지니까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권고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곡이죠. K-pop 데몬 헌터스 OST 중에서 골든 준비했습니다. I was a ghost, I was alone. 두어진 길 속에 Given the throne, I didn't know how to believe I was the queen that I'm meant to be. I lived two lives, tried to play both sides, but I couldn't find my own place. Caught a problem child, 'cause I got too wild, but now that's how I'm getting paid. 끝없이 on stage, I'm done hiding now. I'm shining like I'm born to be. We dreaming hard, we came so far now. I believe we're
to wake up and feel like me. Put these patterns all in the past now.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가 오늘 31일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과 협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과 따로 만나기로 했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도 귀국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물밑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관세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이후에 통보했던 상호 관세율 30%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품목 관세도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EU는 6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고 미국산 에너지와 군사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공천계 무역 사건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두고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리도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프랑스 정부가 공휴일을 이틀 줄이려다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 김선형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랑스 정부가 공휴일 축소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뭔가요? 네, 프랑스 베후 총리는 2025년 국가 재정 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법정 공휴일 11일 가운데 부활절 월요일과 5월 8일 승전 기념일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국가 부채가 GDP의 5.8%에 달하고 2029년까지 EU 기준인 3% 이하로 낮춰야 하는 압박 때문입니다. 총리는 프랑스는 휴일이 너무 많아 5월 한 달이 늘 그리엘 치즈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고 비유하며 노동 시간을 늘려야 성장과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 2일을 없애고 연간 2일 추가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방안은 2026년까지 국내 총생산 적자를 4.6%로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정부에 따르면 2일 추가 근무제를 통해 생산을 촉진하면 약 42억 유로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아무래도 줄이는 거는 반발이 클 것 같은데요. 프랑스 사람들 반응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70에서 75%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8일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나치 해방을 기념하는 역사적 상징일이자 네. 경제적 이유로 없앨 수는 없다는 의견이 강합니다. 노동조합은 국민의 휴식권과 역사적 기억을 훼손하는 긴축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기업도 단순히 하루 근무를 늘린다고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라며 실효성에 회의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9월 초에 국가 마비 운동이 추진될 예정이라면서요. 어떤 건가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복종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 불매, 은행 거래 중단, 대중교통 지연, 공공서비스 협력 거부 등 정적 슬로우다운 전략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조직력은 초기 단계지만 노동조합 일부가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네. 정치적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프랑스의 공휴일이 정말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많은 편인가요? 네, 프랑스 법정 공휴일은 예. 연 11일로 미국 11일, 영국 8일, 독일 평균 10일, 일본 16일과 비교하면 국제적으로 중간 정도입니다. 단 프랑스는 공휴일 외에도 유급휴가 5주, 근로시간 단축제, 추가 휴일이 있어 실질적 휴식일 총량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네. 이것이 정부가 프랑스는 충분히 쉰다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게 뭐 잘 실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프랑스에서는. 네, 정부는 8월 말까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네. 국민적인 반대, 정치적 불신 움직임, 9월 초 새 학년도가 시작될 시점의 국가 마비운동, 이 세 요소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입니다. 2003년 펜타콘트, 월순절 월요일 공휴일 폐지 시도가 큰 사회적 파동 후 철회된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실제 법제에까지 난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특히 그 프랑스 노동자들이 가장 또 좀 붕괴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하루를 더 일한다고 국가 재정이 구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프랑스는 휴식과 삶의 질을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여기기 때문에 이번 정책을 경제의 논리만으로 바라보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생산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군요. 특히 뭐 부활절도 그렇지만 승전기념일을 없애는 거는 국가 정체성에 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를 단순히 경제 주정 대상으로 보는 순간 국가적 연대와 역사 교육의 장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5월 8일 승전 기념일은 전쟁 희생자 추모와 민주주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또 어르신 세대는 우리의 과거 역사를 지우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휴일 축소 말고 이 생산성을 높일 어떤 다른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을까요? 네, 노동 시간을 늘리기보다 디지털 전환, 교육 훈련, 고령자, 여성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또한 일부 경제학자는 공공지출 구조 개혁, 탈세 방지, 부유세 조정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단순한 휴일 폐지보다는 포괄적인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프랑스 공휴일 축소 논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 김선형 통신원이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향한 퇴진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꿋꿋이 버티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 오늘은 이시바 퇴진론을 중심으로 일본 정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에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민당 내에서 그 이시바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오늘이죠. 이 자민당의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의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열린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번 간담회 자민당 집행부가 그 내부 불만을 좀 달래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자리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NHK 뉴스를 보니까 예.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아. 하고 이시바 총리가 직접 이제 참석을 해서 최근에 미국과 합의했던
있었던 그 관세 협상 결과 설명을 하고 예. 또 이런 이제 국내적으로 중요한 여러 이슈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할 것으로 지금 예, 보도가 예. 됐습니다. 네. 근데 당내에서는 이 자리를 좀 총회로 격상시켜서 뭔가 이시바 총리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네. 총회의 성격으로 격상될지는 조금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만약에 총회가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의결권을 갖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예, 있다고 예, 예.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이 좀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당내 분위기하고는 달리 여론은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어제 보도가 된 아사히 신문 보니까 이시바 총리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그래요? 하는 의견이 더 높았고 그래요. 심지어 자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70%가 퇴임할 필요 없다.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의 차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일반 여론과 자민당 내의 책임론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그러네요.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시각각 또 변하는 게 또 여론이니까요. 맞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이제 뭐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간담회에서 총회로 이제 격상이 되면 여기서는 뭐 총리 선출 같은 좀 꽤 민감한 이런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 바로 적도 있나요? 선출이 되는 거는 아니고 네네. 선출과 관련된 여러 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2020년 9월 1일에 자민당 양원은 의원 총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네네. 생각이 기억나시겠지만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예. 나 건강이 너무 나빠서 더 이상 임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네네. 사퇴 의사를 표명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었고 그럼 다음 이 총재 및 총리는 어떻게 뽑느냐라고 하는 방식을 결정한 자리가 됐는데 네. 이번 간담회가 그런 정도까지 까지는 이어질지는 좀 모르겠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너무 앞서 얘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새로운 총재를 뽑는다 하면 언제쯤으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그 2020년 상황을 좀 다시 보면은 네. 아베 총리 당시 총리가 퇴진 의사 공식 발표한 다음에 나흘 만에 이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출 방법에 대해서 새로 이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네. 그로부터 13일 뒤인 9월 14일에 그 총재 선출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시바가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입장을 고수하고 예. 있잖아요. 네. 오늘 간담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죠. 의원들을 예. 설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시간은 좀 더 걸릴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예. 8월 15일 종전 80주년인데 이때나 또 다음 달에 열리는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아프리카 개발 회의를 이 총리가 주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요한 외교 관련 의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네. 된다면은 9월 중에 총재 선거를 치르는 것이 조금 지금으로 봐서는 좀 유력한 것 같고요. 예. 총재 선거 한 다음에 다시 의원들이 모여서 총리를 이제 공식적으로 선출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10월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야당의 이시바 내각 불신임 투표 움직임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지금 작년에 있었던 중의원 선거에서도 그렇고 지난 20일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서도 네.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야당이 이시바 총리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내각 불신임 아닙니다. 네네. 사실 그 참의원 선거 이전에도 불신임안을 낼 거다라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정치적으로 중요한 선거도 앞두고 있고 또 그 관세 협상도 아직 마무리 네.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두고 보자. 그래서 그때는 유예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관세까지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국민민주당이라고 야당 중에 하나인데 지난번 참의원 선거 때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 국민민주당 당대표가 네. 어제 일요일이죠. 아침에 후지 TV에 시사 토론 프로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시바 총리가 책임을 완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면은 야당들이 모여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해산 아니면 내각 총사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치른다. 그러면은 과연 자민공명당이
제일 뭐 그 여소야대 국면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이시바 총리로서는 참 사면초가 이 예.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 새로운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진다면 유력한 후보들은 어떤 인물들일까요? 작년 가을에 그 예. 새 총재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 후보가 8명이었거든요. 이제 이시바도 그중에 한 명이었죠. 네. 이시바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이 유력 후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일본 언론들은 모두 네. 그 포스트 이시바 후보들 중에서 예.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정보장상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양강구도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카이치 사나의 여성분이죠?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만약에 당 총재가 된다면은 네.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분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여자 아베. 라고 그렇군요. 보여집니다. 아베 예. 전 총리하고 뭐 정치적, 경제적, 역사관 다 동일하다라고 보이고 자민당 내에서 가장 우파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매년 2차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고요. 네. 또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강경하고 뭐 경제관, 외교 안보관, 또 평화헌법 개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아주 강경합니다. 네. 약간 걱정이 되네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 후보로 거론됐던 고이즈미 신지로 이분은 그 사실 저희 그 우리 인터넷상에서도 네. 많은 젊은 맞아요. 친구들이 맞아요. 밈이나 뭐 이런 걸 네. 통해서 이슈가 됐던 분인데 어떤 분이에요? 그 고이즈미 전 총리의 이제 아들이죠. 네. 그런데 지금 농림수산상인데 인기는 좋은 편입니다. 일본 내에서도요? 일본 내에서 좀 기가 볍고 좀 젊은 소장파죠. 젊어서. 네네. 그래엠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사나이. 예. 다카이치 사나이에 네네. 비해서는 좀 약한가요? 약하다, 좀 경험 부족이다 이런 지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좀 전에 그 다카이치 사나이 의원이 아주 강한 우익 성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돌풍을 일으킨 그 참정당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극우 성향 정당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 이유도 궁금해요. 맞습니다. 그 네. 이번에 좀 상당히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참정당의 돌풍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극우 성향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참정당은 비교적 신생 정당이에요. 네. 2020년에 이제 창당을 했으니까 이제 5년 정도 됐죠. 이 참의원 선거에서 이 장기화한 경기 침체, 고물가, 그다음에 또 기득권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파고들면서 아주 선전을 했습니다. 네. 그 참의원에서 의석이 2석이었는데 15석으로 늘었으니까 좀 많이 정말 진짜 늘었고요. 네.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주요 법안을 발의할 이런 그 의석수를 충분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네. 발언권도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 성향상으로 봐서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으로 분류를 할 것 같아요. 독일에서 지금 급부상하고 이제는 뭐 양대 기성 정당인 기민 기사당을 뭐 이렇게 위협할 정도의 그 정당이 됐죠. 그 독일을 위한 대한당과 비슷한 성향이기도 하고 네. 또 그런 루트로 지금 일본에서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성장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 대표는 올해 48살이에요. 젊네요. 가미야 예. 소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젊은 편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역사 교과서 교사 학교 선생님 출신입니다. 우익단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모임 이런 거에서도 활동을 네.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시각이 상당히 우파입니다. 또 참의원 선거 유세 때 네네. 제일 한국인 또 조선인이라고 하죠. 조선인을 멸시하는 용어를 써서 좀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뭐 나중에 네. 본인이 좀 잘못했다고 생각했는지 수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극단적인 민족주의, 음모론을 결합한 일본 퍼스트라고 하는 정책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네. 주요 어떤 지지층을 보면은 일본 거품 경제 붕괴 이후에 소외감을 느낀 약간 젊은 세대, 비정규직,
또,서 일하는 사람들, 프리터라고 하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 이런 층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참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은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민당에서도 자민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민당의 어떤 지지층 표도 상당히 많이 끌어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또 우파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급격히 지금 지지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아사히 신문이 어제 보도한 걸 제가 보니까 뭐 선거 끝난 지 지금 일주일이 좀 넘었잖아요. 근데 참정당이 이렇게 급성장한 이유를 이제 분석하면서 여러 지지자들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인터뷰한 사람들에 보면은 참정당 때문에 일본이 워낙 젊은이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참정당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네. 또 이 참정당이 주장하는 1번 퍼스트가 너무 매력적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렇군요.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사히신문이 분석하기로는 이 1번 퍼스트라고 하는 거가 뭐 마음을 끌어당기긴 하지만 네네. 또 사실 구체적인 거가 없고 이렇게 뭉뚱그린 말인데 마치 이제 미국의 트럼프의 마가 마가처럼. 지지점요. 네. 그런데 이게 아주 뭐 약간 매력적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오면서 뭐 하여튼 일본이 좀 잘 돼야 되지 그렇죠. 않나 이렇게 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워낙 또 아주 침체 상황이니까요. 파고들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아까 그 다카이치 사나에가 가장 유력하지만 또 한 분 나온 그 고이즈미 신지로. 네. 예, 그분이 총재가 되면은 일본 유신회가 정권에 참여한다고 하던데 이게 네. 어떤 얘기인가요? 그 유신회가 지금 네. 나온 거를 보면은 뭐 지금 자민 공명 연립 정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회 참의원과 중의원선 다 이제 여소야대 상황인데 네. 이걸 이제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는 유신회가 참여할 수도 있다. 연립 정부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신회가 참여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네. 이시바 총리가 좀 불안정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그리고 특히 고이즈미 신지로가 네. 당 총재로 이제 당선이 되면은 그러면은 유신회가 참여할 수 연립 정부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당내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여대 야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뭐 새 총리로서는 전국을 운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유신회 전체가 성향이 좀 중도파, 중도 네. 보수파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민당 새 총리가 극우 성향, 뭐 강경한 극우 성향이다라고 하면은 뭐 연립 정부에는 참여하지 않고 고이즈미 신지로가 될 경우에만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지만 뭐 참정당이 이제 신진 정당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고 또 만약에 새 총리가 들어선다 하면은 또 보수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문제가 이제 지금 네. 우리로서는 가장 관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한일 관계가 급냉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이시바 총리가 이제 자리를 지키려고 여러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시바 총리가 사실은 일반 유권자들한테는 매우 인기가 높은 정치인입니다. 네. 총리가 되기 전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1위였거든요. 근데 자민당 내에서는 좀 그러니까요. 권력 기반이 네네, 조금 약하네. 예, 다른 예. 사람들에 비해서 좀 네네.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를 퇴진시키려고 하는 여러 이 움직임들을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차기 총리 자리를 노리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렇죠. 있는데 새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굉장히 강성 우파 성향이기 네, 때문에 아까 들어보니까 막 무섭던데. 그렇게 되면은 어떡할까요? 우리나라의 예. 관계는 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 예. 독도에 대해서도 한국이 그러니까요. 구조물을 예, 더 예. 만들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네. 거 보면은 충돌이 예상이 되죠. 네. 그래서인지 지난 25일에 일본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그 총리 관저 앞에서 그 이시바 총리 퇴임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시위가 열렸는데 한 1,5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제가 영상도 봤는데 뭐 이시바 힘내라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였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사실 여러 정당을 지지 성향은 정저 뭐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일본 사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극우화된다라고 하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네. 이시바를 지지하는 여러 발언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뭐 이번에도 나타났지만 참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일본 사회가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다만 이제 한미일 안보 체계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의 차기 정부도 뭐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부도 이제 뭐 일본과의 관계를 좀 좋게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네. 있는데 이 한미일 안보 체계의 이 틀 안에서 한일 관계를 조금 더 부드럽게 가져가려는 노력이 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기대는 해봅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부분이네요. 네. 글로벌 이슈 오늘은 일본 정계 안팎의 극우화 움직임에 대해서 오혜리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버트 바카락의 I Never Fall in Love Again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